문답을 다 들어봤는데요. 지금 절대다수 국민이 방류를 반대하는데 총리께서는 그것이 야당의 괴담 선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으로 안전한 방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저희 정부가 해야 되죠. 정부한테 있죠? 네. 왜 국민들이 정부의 입장을 신뢰하지 않는지 제가 오늘 그 5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는 과학적 검증에 따라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틀 내내 총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안전의 과학적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결정할 것인지 밝혀주시겠습니까? 안전의 해상 방류에 대한 그 결정 그 자체는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그 과학적 할수 있다.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 과학적 기준은 IAEA입니까? IAEA와 또 일본의 방류를 해야 되는 정책 당국과 이런 쪽에서 인간에게 미치는 하나의 위해를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거해야 하는 핵종이 일종의 농도죠. 농도를 가지고 인간에게 미치는 일종의 시버트로 되게 표현이 되는 그런 방사능을 감내할 수 있는 여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든 것이죠. 그거는 대개 국제기구의 원칙이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방사능의 양은 1밀리시버트다 이렇게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가령 1000개의 방사능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 하면 그 1000개가 방류가 됐을 때 1밀리시버트를 연간 감내할 수 있느냐 하는 기준들을 각 국가가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기준이 정해진 거죠. 뭐냐고요? 우리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국민에게 밝혀야 의구심이 풀릴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IAEA가 6월 말에 입장을 낸다고 하고 7월 초에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총리? 아니 제 말씀에는요. 제 얘기에 답변을 하셔요.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틀 동안 다 들었습니다, 총리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1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69개의 핵종이 어떤 기준을 우리는 충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원안위 같은 데서 저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가지고 있는지는. 근데 그거는 너무나 기술적인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환산계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1밀리시버트 이내에 있다 하는 결론은 그 과학자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를 계산하는 거는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 개인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 1밀리시버트를 충족하느냐 하는 게 핵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입장을 언제 발표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관련되는 분들이 일본에 가서 로 데이터도 받아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는 지금 IAEA는 한 6월 말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는 아마 7월에 들어가서 하게 되지 않을까. IAEA의 그러한 그 발표도 좀 보고 검증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류 예정 시점이 7월 초인데 지금 보름 남았습니다, 총리. 네. 네? 보름 남았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설명할 그 모든 것이 불투명한데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7월 초에 방류한 이후에 검증하신 거예요? 그러면 방류한 이후에 결정하실 겁니까? 의원님 불투명한 게 아니죠. 방류 이후에 결정하실 거냐고. 불투명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러한 기준은 일본이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게 1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다 검토를 한 겁니다. IAEA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충족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IAEA가 자료를 내놓고 우리가 그거를 IAEA가 발표한 것까지 검증을 해보니까 역시 우리도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방류가 7월 초에 예정돼 있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년 내지 5년 보름 남았는데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그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7월에 우리 7월 초에 방류하는데 7월 언제 하실 그러니까 그거는 4년 내지 5년 뒤에 지금 우리 해역에 도달하도록 돼 있다고 이제 우리 해수부에서도 검토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류는 이미 결정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방류가 아니죠. 안전하다면 IAEA 같은 데도 입장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이 왜 불신하나?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정부가 모든 것이 불투명해요. 야당이 얘기하는 건 괴담이고 정부 말 무조건 믿어라. 그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그거는 벌써 지금 몇 년 동안을 IAEA와 그것을 배출하는 당국들이 계속 협의를 했죠. 그리고 그것이 그 기준에 맞느냐 하는 것도 계속 검증을 한 거고요. 우리는 그거를 또 한 번 우리 차원에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검증이 그 기준에 맞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의 방사능 감내 체계인 1밀리시버트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등 주변국들은 방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일단 방류를 전제로 과학적 여부를 따진다고 한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기준을 맞췄을 때를 전제로 방류를 허용한다는 것이 지금 2013 몇 년이죠? 아니요, 11년이 아니고 잠깐만요.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을 때 약 6일 뒤에 했었던 정의용 장관의 말씀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새 정부에서 이어받아 가지고 IAEA와 일본과 이런 그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다면 방류를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거를 맞지 않으면 우선 IAEA부터 그거는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정부가 그 기준을 다 맞춰서 하고 그거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방사능의 범위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수산물은 별도. 아니 총리 말씀을 좀 줄이세요. 네. 상식적으로 전대미문의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지금 안전이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이 안 됐죠. 아니 일단 안 됐다면은 그런 안 됐다면은 방류를 절대 반대하고 아닙니다. 검증된 이후에 우리가 방류를 그 절차는 존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 절차는 IAEA하고 이미 검증 과정에 있고 6월 말에 확실하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됐다 하는 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주변국들의 우려가 그렇게 큰데 그렇게 안전한데 그럼 방류할 필요 없고 일본 내에서 사용하든지 보관하는 해라. 그게 더 합리적인 주장 아니에요? 글쎄요. 그 문제는 이제 벌써 5가지 방안을 아니 일본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지만 5가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2021년 4월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추종 정부예요. 과학적인 그렇게 기준 말씀하지 하에서 마시고 방류가 된다면은 된다고 했고 제 질문의 그거는 저희 포인트만 정부도 답변해 주시기 마찬가지입니다. 바랍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성 아니면 비용 문제인데 과학적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일본이 그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사고 당사국으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일본을 걱정합니까? 그 괴담이에요 지금 그게? 우리가 당연히 지금 우리의 어민과 우리의 수산인을 걱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본을 걱정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그 알프스를 다 거친다 해도 삼중수소 그다음에 C14는 걸러낼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중수소 얘기를 했습니다.
삼중수소가 사람 몸에 해롭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죠. 그 누구 기준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얼마나 방사선을 감내할 수 있느냐, 그게 대개 지금 1밀리시버트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 나라가 배출하는 이런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생체에 들어가면 DNA를 변형시켜서 암 등을 유발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거는 얘기해요. 기준이 맞으면 IAEA에 있는 분들도 원자력 전문가들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IAEA가 뭐라고 했냐? 생물학적인 영향은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 그건 추후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민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검증 기준이 뭡니까? 생물학적, 생체학적 검증이 아니에요? 막 그런 이론을 그 말씀하셨고 IAEA를 그렇게 맹신하시니까 IAEA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생물학적 영향은 검증하지 못했다. 근데 어떻게 확실하십니까? 안전한지를. 저는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6만 베크렐 정도의 농도로 방류를 하면은 지금 그 방류하려고 하는 그 전체가 우리 감내할 수 있는 총리 범위에 다른 말씀 들어온다. 필요 없고요.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필요 지금 없다고 우리나라에 먹는 물에 대한 삼중수소 기준이 있습니까? 먹는 물에 대한 그거는 뭐 당연히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수돗물이 그렇게 그러니까 삼중수소 먹는 물에 대한 삼중수소 기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시면서 아니 우리 수돗물에 일본 대해서는 얘기만 저는 계속하고 IAEA 얘기만 계속하니까 국민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기준. 그래서 믿지 않는 없습니다. 게 아니고요. 삼중수소는 비교적 미국은 740 베크럴, EU는 100 베크럴이에요. 다 있어요. 그거는 수돗물의 베크렐이 아니고 먹는 물에 수돗물의 대한. 베크렐이 아니고 음용할 수 있는 물이죠. 제가 수돗물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 총리. WHO에서는 그거를 약 1000베크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사태를 예상하지 못해서 조정하지 않은 WTO의 오래된 기준을 가지고 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먹겠다 이야기하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진국인 EU의 100배 이상의 베크럴 농도 있는 물을 먹겠다 이야기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나.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는데 국민들이 건강을 걱정하면 이 삼중수소 기준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다른 선진국 돼 있는데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뭐 하셨어요, 그래? 우리나라 삼중수소의 해안 방류 기준은 있죠. 염지하수 기준만 있고 먹는 물에 대한 건 없습니다. 4만 베크렐이죠. 그리고 먹는 거는 WHO에서는 1000베크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알아보세요. 아니에요. WHO는 1000베크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 WHO는 1만 우리 베크렐이고요. 수돗물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자, 다음 질문 음용 드리겠습니다. 기준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이제 들어가시고요. 원희룡 장관 나오십시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단 한 방울도 용납할 수 없다. 저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장관님 하신 말씀 맞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같은 생각입니다. 외교는 외교고요.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또 정부 그에 대한 IAEA 맹신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국민들의 그에 대한 믿음은 우리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연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권의 실세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말 믿으면 안 된다. IAEA 맹신하면 안 된다. 방류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릴 회의나 그런 자리에 제가 참석할 현재의 그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국무위원이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시면 되니? 지금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이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국제적인 절차들을 밟아 나가겠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신중하고 이 부분들을 국민들의 그 안전에 대한 믿음을 존중하면서 풀어나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가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수부 장관 나오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 시에 우리 어민의 피해 규모를 어떻게 추산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산인 보호를 위해서 가장 지금 정부나 제 입장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우리 수산물과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 저는 개인적인 확신을 합니다.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도 방류해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아직 검증이 끝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에 수많은 양에 따라서는 학자에 따라 추정량은 다릅니다만은 심지어는 뭐 우리 10만 어민들의 배까지 피해는 없다. 그 질문에 답을 하세요. 제가 질문한데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게 우리 수산인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 해역에 대한 검사를 갖다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해역 방사능 온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피해 규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다음 우리 수산물 3만 건 이상 다 체크했습니다. 방사능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저는 뭐 좀 이 국회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해류상의 거대한 방벽은 쳐져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하고 이 계신 분들한테 정말 좀 호소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해액을 산출해서 그 피해액을 보상한다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수산물 안전 관리하고 소비가 줄지 않도록 해서 이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느냐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류를 대비해서 어민에게 1조 지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네. 우리는 아무 피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만 하면 된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해수부 장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장이 무너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해역이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 모멘텀을 줄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할인 행사하는 걸 갖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지난번에 예산 편성해 주신 소비 비축 예산 가지고서 우리 수산물이 산지에서 팔리지 않고 체화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어민들이 피해가 난다 그런다면은 뭐 긴급 경영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2차 보존 사업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지금 전대미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리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합리적 우려를 괴담 선동에 의한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일본과 도쿄 전력 그리고 IAEA의 입장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입니다. 국토부 장관 앞으로 나오세요. 국토부 장관 나오시라. (5월 17일자) 페이스북 저 직접 쓰신 거 맞죠? 네. 지금도 양이 분 가까이 수수라든지 이 이야기는 전부 저를 엉뚱한 번짓으로 끌고 가서 공격하려고 하는 뜻에서 짠 프레임이고요. 그거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저는 저 고인의 죽음이 아니라 저 위에 부위원장의 지금 저 수습할 위에 만한 석연치 않은 행동. 유족들이 와 있습니다. 말씀 좀 삼가하세요. 저는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까? 부위원장님,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주무장관으로서
건폭머리에 희생된 고인 앞에 고개를 숙여 애도 시원찮은데 사자 명예훼손을 하면서 고인을 2번 죽였어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건 성립하지 않은 폐륜입니다, 것은 장관. 고인에 대한 언급을 한 적 정치인 없습니다. 이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옆에 있던 부위원장의 수수방관을 지적한 겁니다. 죽음마저 정치 선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대는 왜? 끝내야 합니다. 억지로 초점을 엉뚱하게 몰아가십니까? 들어가세요. 네. 총리님 나오세요. 우선 의원님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응용 기준이 WHO와 같은 1000베크렐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WHO는 1만 베크렐, 우리나라도 1만 베크렐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수돗물도 물론 1만 베크렐 기준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미국 740베크렐 맞습니다. 호주 7만 6천 베크렐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나라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1밀리시버트의 범위 내에서 자, 총리님. 방사능의 물질을 이렇게 아까 제가 다 환산계수로서 계산한 말씀드렸고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천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이래도 됩니까? 허위 보도에 기대서 한 노동자의 죽음을 이렇게 폄훼해도 됩니까? 국무위원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국토부 장관께서 본인의 의도는 뭐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참 가슴 아픈 그 죽음으로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 옆에서 그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으로 보도된 것에 대한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보도에 근거해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습니까? 그게 허위 보도 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허위 보도라는 그러한 그 인식을 우리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그때 자기가 그 옆에서 방관한 것과 같은 그 자세를 보고 그 후에 그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국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짚어둡니다. 총리, 윤석열 정부가 앞세우는 노사법치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떤 건지. 노사복지는 첫째는 우리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결국 이중 구조의 문제죠.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 현장에 있어서의 법치, 이것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를 포함하는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복지 정책을 좀 더 우리가 긴축을 하면서 재정을 아끼지만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그 보호, 복지 정책은 좀 더 두텁게 그렇게 가져가겠다. 저는 크게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곤봉과 수감만 보입니다. 불법을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노조를 뿌리 뽑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동안 지켜본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는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곤봉과 수갑을 앞세워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 영역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범죄화하는 게 그 핵심 요체입니다. 총리님, 노동법이 특별법인 이유가 뭐죠?
글쎄요, 일반법과는 좀 다른 그러한 대우와 다른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우선에 적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사 법치주의보다 노사 민주주의가 앞서는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노사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정부에서? 글쎄요, 이 노동자들의 결국 좀 더 자유를 보장하고 하는 문제들일 텐데요. 이거는 법이라는 것이 결국 사회적인 최소한의 타협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거는 우선 법에서 정한 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서 해야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중구조 해소를 통해서 개선해보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약자의 보호라는 거는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노동자라고 해서 일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서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기준이 저희는 법이다. 그리고 또 그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장의 자유에는 노조를 만들 권리, 쟁의를 할 권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저울로 다룰 문제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칼만 있지 저울이 없어요. 법적 대응만 있지 대화 중재가 없어요. 진압은 있어도 협상은 없어요. 노정 대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파국으로 그냥 놔두실 생각입니까? 평소에 노동자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깊으시고 또 오랜 동안 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의원님께 제가 존중의 뜻을 표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러한 최소한의 규범으로서 정해진 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도 결국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법에서 정한 거를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것이 된다면 결국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가 제대로 신장되고 보장되기는 어렵다. 그것은 역시 우리 노동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동법에서 정하는 거, 그리고 일반 법률에서 정하는 거기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일반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양해동 님께서는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싸우려고 노동조합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정부가 중재 의지가 있으면 노동자들이 왜 거리로 나갑니까? 왜 막내에 올라갑니까? 노사 간의 그러한 협상의 자유 이것과 그리고 중재 절차에 따른 중재 이런 권한은 물론 정부가 그거를 보장해줄 필요도 없이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러한 그런 권리는 충분히 보장한다 하는 것은 이 정부의 노사 정책의 기본입니다. 노사의 협상에 정부가 불필요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에게 유리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그러한 것이 최소한의 규범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파국을 의미합니다. 곤봉, 수갑, 살수차, 백골단 시대로의 퇴행입니다. 당장 노동 탄압에 궤도 수정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윤석열 정부의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임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어듭니다. 경제부총리님 잠깐 나오세요. 들어가십시오.
내년 상반기까지 깡통 전세, 역전세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 높은 전세 가격이 지금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세입자분들이 낮은 전세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역전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역전세 문제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차인, 임대인 간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계약 관계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지금 역전세 현상이 아마 걱정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꺼내시지 않나 싶은데 지금 한국은행 등에 의하면 약 한 40~50%가 벌써 역전세고 앞으로 더 강해질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전세금을 일부 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일종의 역월세 형태로 일부는 적응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 임차인 입장에서 나는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그 차액을 반환을 해달라고 할 때 당장의 임대인 집주인께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을 역전세 때 대란 전망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규모를 어떻게 보시냐고요? 규모를 뭐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보다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보다는 훨씬 커질 것이다. 왜냐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2년 반 전부터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만약에 가격 변화가 없다면은 그렇게 높았던 가격이 현재 계속 쌓여갈 것이다. 그러면 내년 1월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이 문제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임대인 입장에서의 자금 융통 부분을 조금 물꼬를 터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0만 가구까지 전망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네. 대책이 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제가 뭐 서로 간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집주인께서 자금 융통이 안 돼서 전세금 일부 반환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그 차액에 관한 보전 부분에 대해서 자금 융통이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 금융권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차액에 관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차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자금 융통을 해드림으로써 그 계약 관계를 원만히 좀 연착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DSR 제외해 주는 거, 그 상환 능력 없는 부실 임대인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손치더라도 거기는 담보나 상환 능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거지 그 자체를 기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인을 위한 그 전세금 반환 대출 시 정부가 보증을 서줍니까? 보증을 서는 거 아니죠. 그거는 금융회사의 대출 관행과 관련된 문제고 현재 우리가 DSR이나 LTV나 이것은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일정 부분 완화를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대출과 관련된 규제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거고 최종 판단은 결국은 그 기준 하에서 금융회사가 판단을 하게 된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부가 보증을 서주냐고요. 전세금 반환 대출 시에.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부 만약에 이 대출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또 다른 선순위 등 때문에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혹시 그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대출을 받는 분한테는 새로운 세입자와 관련해서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보증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증을 가입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걸 조건으로 대출 규제 완화 부분에 결국 공공기관이 적용을 하겠다. 보증기관에서 다 위험을 떠안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 떠안는 게 아니죠. 그 전세 대출도 보증 퍼주다가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된 거거든요.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다. 깡통은 기본적으로 담보나 이런 부분을 관해서 목이 찰 정도의 전세금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의 신용이나 담보의 여력을 활용해서 지금 있는 그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대출에 물꼬를 좀 터준다 이런 것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출 관행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행 대출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선순위 채권 때문에 그 피해가 오롯이 임차인한테 전가되는 게 지금 깡통 전세 지금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대출을 받는 임대인은 새로운 이 전세에 들어오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그 대출 받는 분들은 반드시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못 갚으면은 전부 공공기관이 떠안는 거 아니에요? 보증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대출 관행과 관련돼서는 그냥 무조건 눈 감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은행에서 대출과 관련된 심사를 하면서 대출이 일어나는 것이 이거 뭐 특혜성으로 세금 가지고 뭘 퍼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의 채무인데 예.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돈이 없으면 집 팔아서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집 팔고 하면은 한 집 가지고 계신 분은 집 팔아서도 안 된다는 건 갭투기 임대인이라는 건데 그 정부가 왜 지원합니까? 지금 사실은 개별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 임차가인 간에 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3년 전 여러 정책적인 이유 또 여러 시장 상황 때문에 지금 역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전세 사기 대책을 특별법 마련한다. 만들 때 이거 사적 계약이라서 지원 못 하겠다.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사기가 명백한 경우만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이번 보증금 대출권은 일관성이 없어요. 이거는 정부가 사기도 아닌데 왜 지원합니까? 이거는 정부가 무슨 직접적인 재원을 가지고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일정 부분 규제 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적 거래에 숨통을 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금융회사의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임대인은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고.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다. 임차인의 주거 이동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또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의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